자, 미국 기준금리가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0.7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0.75% 이 큰 폭으로 벌써 4번 연속 인상한 건데 우리 한국은행도 이달 하순에 기준금리 새로 결정할 텐데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예측한 대로 0.75%포인트 올라갔는데 이게 시장에서 완전히 예측한 거하고는 또 약간 좀 미면 좀 뭔가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에서는 사실 시장이라고 하지만요. 예. 제가 볼 때는 월가에서 예. 이제 자가발전식으로 희망사항을 노래를 불렀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예. 좀 그만 좀 올리자. 쉽게 얘기해서. 예. 이걸 계속 펌프질을 했죠. 예. 10월 중순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장의 그러한 분위기가 사실 10월 하순부터 형성이 됐죠. 예. 그 결과로 이제 환율이라든가 채권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예.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그랬죠. 예. 지난 한 3주 동안에요. 예. 상승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 파월이 아니라 또 연준 입장 속에서는 예.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있는데 파월이 7월 달에 그러니까 6월 달부터 0.75씩 올렸거든요. 예. 7월 달에 0.75 올리면서 그때 한번 이제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7월 달에 7월 26일인가요? 그때 그거 하면서 0.75를 두 번째 올리면서 0.75를 두 번이나 올렸으니까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거 아니었었어요.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근데 7월 올려놓고 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이제 그때 말을 흘렸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주가는 시장 크게 환호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끝났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말장난이었었다는 것을. 예.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을 이제 하면서 8월 말에 다시 한번 이제 전의를 다졌죠. 물가 안정 그러니까 2%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그리고 가계와 기업의 희생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굉장히 전의를 불사를 놓고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또 0.7로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한 지 지금 이제 뭐 한 이제 3달도 아직 안 됐는데 또 포기하고 다시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 그러면 연준은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입장 속에서는 사실 시장이 원하는 얘기도 어느 정도 해줬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뭐 지금 이건 이제 두 가지 근거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12월 달에 12월 16일인가요? 아마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게 그때쯤이면은 아마 인플레이션 반영률이 10월 달 거하고 11월 달 거까지도 그러니까는 확보가 될 겁니다. 근데 9월 달까지는 8%대가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이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있고요.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좀 분위기는 여건은 좀 성숙될 수 있죠. 여건은 성숙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제 그러니까는 좀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는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뭐 2%가 달성 안 하더라도 그 이전에 그러니까는 이제 중단할 수가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열어놓다 보니까 시장이 원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요. 그런데 이제 일부 월가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지난번에 회의할 때 4.6%를 내년에 그러니까 4.6% 안팎 정도까지 내년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종적인 금리가. 그렇죠. 최종 금리가요. 파이널 금리가. 근데 이제 그거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만큼 지금 인플레가 지금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그렇게 생각만큼 잘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흘려놓다 보니까는 연준 그 월가 입장 속에서는 그러니까는 좀 이제 앞에 말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한 대로 좀 나왔지만은 근데 우리의 일은 결국은 물가 안정 달성이다. 이 길을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그러니까는 인상을 중단하기가 힘든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제가 봐도 그때까지는 한 6%대까지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가서 한 4%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는데. 내년. 그러니까 이제 시차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뭐 그때쯤 가게 되면 한 0.25로 좀 이제 낮추더라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인 거죠. 이걸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한 4% 중반도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예.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한 5%대 5.25 내지는 한 5.5까지도. 예. 레리 썸머스 같은 사람이 한 5.5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잡으려면은 물가 잡으려면은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인플레를 그러니까 지금 가다가 지금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에서도 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70년대 실수를 그러니까 반복해서는 안 된다. 70년대 실수. 예. 그때 잠깐 올리다가 좀 물가가 그렇죠. 약간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췄다가 그렇죠. 스탑앤고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더 올려버렸죠. 더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는 거죠. 예. 내성이요. 그때 실수를 지금 반복하면 안 된다. 예. 이게 그러니까는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니까 이 감염병 저것처럼 바이러스처럼 이게 한번 충격을 줬다가 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심리가 얼어붙는데 다시 풀어주게 되면은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제 이게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게 잡히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는 계속 가겠다. 이걸 얘기하니까 월가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파이널 금리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지금 저기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인 거죠. 그 1970년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잠깐 금리를 계속 물가 잡으려고 이제 잡다가 물가가 조금 잡히는 것 같으니까는 금리의 인상 속도를 주춤 좀 낮춰버리니까는 결국 나중에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게 이번 11월은 어차피 0.75%포인트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다음 달 12월에는 원래 0.5% 정도로 예상됐었는데 이거 그 아래로 한 0.25 정도로 이제 좀 더 낮출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팽배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물 건너 간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에요? 4.5%까지 가는 것도 너무 높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의견들이 사실 그러니까 10월 달에 많이 바람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4.5% 이상까지 안 가려면은 12월 달에 한 0.25 정도로 내려야지만이 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0.75 그러면 4잖아요 지금요. 4%잖아요. 4%에서 그러니까 4.25%까지 안 가려면 0.25분이 남은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서는 이제 그러니까 중단해라. 멈춰라 이런 얘기까지만 하고 그랬었어요. 오히려 내려라고 그렇죠. 그래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건 사실 뭐 월가는 사실 뭐 이 물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리 파월 의장은 그러니까 지금 금리 지금 이 속도 늦추는 거는 시기상조다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고 또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겠네라고 인정을 했던 게 미국 국채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물가 잡다가 미국 국채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겠네 이 우려가 컸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려 지금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과거하고 다른 게 바로 이 미 국채. 미 국채의 지금 문제인데요. 미 국채 하게 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 국가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은 가장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 소위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투자론 재무관리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융상품들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 위험성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런 거니까 그 기준이 바로 미 국채예요. 그런데 미 국채가 가장 그러니까 위험한 자산이 된 거예요. 올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가장 위험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위험한 거 아니죠? 예를 들면 미 국채 수익률이 다른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의 국채보다도 더 그러니까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는 거지. 얘기죠. 영국처럼. 근데 이 가격 폭락이요. 지금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얘기일 텐데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할 때 소위 채권의 액면 가격이 이런 게 있잖아요. 액면 가격이요. 만약에 100만 달러면 100만 달러라는 이제 상환할 금액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액면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래되는 가격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올해 2월 달까지는 이 액면 가격이 시장 가치보다도 채권의 미 국채 시장 가치보다도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짜리가 한 110만 달러에 거래됐군요. 아니죠. 시장에서는 90만 달러로 거래된 거죠.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액면 가격이 그러니까 책봉의 액면 가격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잖아요. 팬데믹 이후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 3월 달부터 처음으로 이게 그러니까 역전이 돼 버립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거든요. 연준이요. 그래가지고 액면 가격이 그러니까 시장 가격보다 더 높아요. 지금 홍 기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9월 달까지가 지금 이게 집계가 돼서 나와 있는데 9월 달 기준으로 한 2조 달러 차이 나요. 2조 달러 그러면 미국 정부가 발행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액면 가격이 한 23조 7천억 달러 된다면은 시장 가치는 21조 한 7천억 달러뿐이 안 돼요. 한 2조 달러 정도. 그만큼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만큼 손실을 본 거죠. 손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는 미 국채 파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데이터인 거예요. 데이터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가장 세계에서 안전한 자산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금융상품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는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은 소위 우리가 이 변동성이 크거나 그다음에 뭐냐면 유동성이 적을 때. 유동성이 적을 때. 지금 뭐냐면 미 국채의 유동성과 변동성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2020년 3월 달 수준을 돌파도 일시적으로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이게 가치가 이게 안정적이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막 따로 폭락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국채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세계에서 안전한 자산이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걸 일반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금융위기 전에요. 금융위기 전에 금리가 2003년 6월 30일까지요. 1% 내립니다. 연준 금리를요. 그렇게 1년간 유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그러니까는 금리를 17차례를 0.25씩 올립니다. 그래서 5.25까지 올렸었어요.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요? 5.25 빼기 1을 하게 되면 4.25%잖아요. 지금 근데 올해는 우리가 올해 2월 달까지는 0.25%였잖아요. 상당 구간이요. 미국의 금리가. 근데 4.5%까지 올리면은 그 차액인 4.25%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 전후 그러니까 미국 금융위기 전에는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렸어도 미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갔었어요. 심지어 뭐냐면 30년 모기지 금리도 안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말이 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생깁니다. 연준 금리가 더 높아져요. 미국채 금리보다도요. 일시적으로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들이 안 올라가진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불편함 없이 그냥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번엔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는 미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특히 10년물 금리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주도해서 막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채 금리도 다 올라가고 모든 금리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30년 모기지 금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앉아 있고요. 7%가 넘어섰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금융위기 전하고 차이예요. 그때하고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서 나타나는 이걸 주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미 국채 금리의 장기 10년물 금리가 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폭으로 이게 상승하고 있는 거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 국채가 이게 폭락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주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난달 10월 20일부터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꺾였었어요. 영국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불안을 보이다가 이게 되면 안정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월가에서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자가 발전하면서 이게 안정되고 미 국채 금리가 안정되니까 떨어지니까 주가는 환호를 하고 환율도 안정되고 달러 가치도 강달러에서 좀 안정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같이 이걸 누렸죠. 지난 3주 동안에요. 근데 이제 연준에서 오늘 이제 보인 모습은 간밤에 보인 모습은 갈 길 가겠다. 그리고 지난번 설정한 파이널 금리보다도 더 높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지금 미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발작을 이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당장 오늘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폭등했어요. 예. 근데 그 우리나라가 그 비슷하게 쫓아오고.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국 국채 금리도 폭등하고 있고. 자, 그러면 어제 사실 박종훈 기자하고도 KBS 박종훈 기자하고도 얘기 잠깐 했었는데 미국 국채가 이렇게 금리가 폭등한다는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가 일본이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일본이 어쨌든 N1 그 환율 엔화 가치가 워낙 폭락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다 시장에 팔아버려 갖고서는 그거로 다 달러 만들어서 환율 방어에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국채가 폭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한 요인이고요. 이 미 국채 시장의 좀 구조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미 국채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하게 되면요. 연준이 한 26% 갖고 있어요. 전체 발행액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중에서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시중은행들이 이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보니까는 현금과 거의 같거든요.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수익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채를 많이 자기 자본용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은행들이요. 근데 은행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은행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금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요. 보유 금액이요. 근데 그게 한 40% 안팎 정도 됩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요. 전체 그러니까 이 미 국채 발행액 중에서요. 그럼 그 두 개 합하게 되면 한 66% 되잖아요. 한 33%를 해외에서 갖고 있어요. 일본이 한 5.2%, 중국이 한 4% 정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많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어왔어요. 연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연준의 비중.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 33% 갖고 있는데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건 한 5% 좀 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이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 확보하려다 보니까는 팔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나라도 비슷하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죠.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핵심적인 변수는 연준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로 사주는 입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연준이 그러니까 팔고 있잖아요. 6월 달부터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해서 그렇죠.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옛날에는 일본, 중국들이 다 많이 사줬어.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잘 안 사주니까 그렇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그럼 우리가 사줄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2008년에 잠깐 나타났다가 연준이 공격적으로 그러니까는 저금리 소위 금융 완화를 하면서 환율들이 안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중국이 팔 필요가 없었었죠. 그랬는데 그리고 연준이 또 그냥 사줬단 말이에요. 계속해서요. 엄청나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질 일도 없고 수익률이 올라갈 일도 없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연준은 그러니까는 지금 보게 되면은 팔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양적 긴축이라고 해가지고 갖고 있는 여태까지 사줬던 국채를 이제 다시 팔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9월 달부터는 이것도 그러니까 규모를 늘려서 950억 달러로 이제 늘렸는데 600억 달러를 국채를 그중에 600억 달러가 국채란 말이에요. 그 600억 달러 미국 국채가 미국 시장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그만씩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를 올리니까 강달러다 보니까는 환율을 방어하려다 보니까는 해외 국가들도 그러니까 국채를 던지는 거예요. 같이 던지는 거죠. 연준과 같이요. 그런데 이제 시중은행들도 그러니까는 이게 미 국채라는 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이걸 담보물로 많이 씁니다. 담보물로.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데 속에서 담보물로 이걸 이제 삼아가지고 소위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게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그 증거금을 더 요구를 하죠. 마진콜. 마진콜 증거금을 더 요구를 하죠. 더 보충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국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시장에 국채를 팔겠다는 이런 세력만 플레이어들만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분위기. 그 상황 속에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채를 기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채라면 유동성이 거의 100%라고 봤어야 되는데 미국채 유동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가격은 계속 이게 막 저기 폭락하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사실 이게 전례 없는 일 아니에요? 그 전례 없는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위기는 반복되지만 인간이 일으킨 실수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똑같은 형태와 내용으로 오지 않는다.
왜 똑같 과거의 것은요. 우리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똑같은 형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어제부터도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뭐 무식한 질문이라면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미국의 국채가 전례 없이 그렇게 폭락해서 가치가 폭락해서 물론 뭐 미국의 국채가 부도날 일은 없겠죠. 설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막 폭락해서 이게 헐값이 된다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일단 미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요. 이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재앙적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죠. 전 세계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달러가 하루아침에 그러니까는 기축통화 지위를 잃어버릴 일은 거의 없거든요. 없는 상태 속에서 그 달러가 뒷받침해 주는 게 미 국채잖아요. 그 담보로. 미 국채잖아요. 그런데 미 국채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가 흔들리게 되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신뢰를 그러니까는 이제 약화시키는 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국제 사실은 금융 시스템 통화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볼 땐 수명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내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그렇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는가 처음 출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패권 경쟁이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치 실패의 결과죠. 패권이라는 것을 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거를 연준한테 해결하라고 떠넘긴 거잖아요.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아직 팬데믹 이전을 회복을 아직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연준 입장 속에서는 작년의 인플레이율은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걸로 공급망 교란으로 생각하고서 늦게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늦게 개입하다 보니까 이미 불길이 확 번진 거죠. 번져가지고 지금 미국의 물가에는 그러니까 한 40% 이상이 내수가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전환됐다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듯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다음에는 내수가 영향을 미치면 그다음에는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거에 내몰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원치 않는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그러니까는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국면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 재무부에서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 국채를 지금 사준다는 사람이 없으니 재무부가 발행한 거잖아요. 국채를 원래. 재무부가 다시 사줄게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정말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까지 지금 꺼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상태 국채가 이 정도로 흔들릴 정도면 미국에 그야말로 패권이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파월 연방준비제도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일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다 아는 사람이 금리 앞으로도 계속 공격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준비를 해. 안전벨트 단단히 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미국자 그거 할 때 미국도 미국의 투자가들 월가의 투자가들도 좀 타격을 입겠지만은 미국이 해외보다는 덜 그래서 타격받을 거다. 덜 타격받을 거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그렇죠. 타격이 좀 덜할 것이다. 어차피 미국은 뭐냐면 달러 찍어낼 수 있는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 국채가 어쨌든 간에 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했을 때 그래도 미 국채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국채에 비해서 이게 변동성이 지금 커져서 그런 거지만은 커져서 그렇지만은 그거가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빨리 물가 안정을 국면으로 지금 전환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게임을 끝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왕 맞을 거 빨리 그러니까는 금리를 그러니까는 레리 서머스는 그런 얘기합니다. 한 금리를 그러니까는 양창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경기 침체에 매를 맞고 끝내든지 아니면 찔끔찔끔 올려가지고 2년 3년 동안 질질 이게 이렇게 이 고통을 갈 건지 하라 할 때 자기 같으면은 단기 승부를 보겠다 하는 이유가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를 그러니까 한 5%까지 올려야지만이 물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럼 빨리 그러니까 물가 잡는 거에
승부를 걸고 나서 예. 그걸 빨리 끝나고 나야지. 끝나고 나면 경기에 이제 침체가 올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를 그러니까는 이걸 피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예. 경기 침체가 오고 물가가 잡히게 되면은 그때 가서 그러니까 좀 돈을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좀 이제 완화로 전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으면 이제 국채 이런 것도 안정될 수 있고요. 같이 그러니까 강달러도 좀 완화될 수 있고. 이거 그러니까 빨리 이악 맞으면 빨리 좀 가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렸으니 그냥 그 마지막 방법인 예. 미국도 좀 피해를 데미지를 입는다 하더라도 빨리 그 옛날 그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말고 강공으로 나가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은 야 이거 파월이 어제 말한 거 보니까 미국 국채 더 떨어지게 생겼네. 이때 빨리 다 던져야겠다. 더군다나 환율도 지금 안 그러면 더 올라갈 거.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은 다른 나라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만약 그 결정권자라면은 야 한국도 미국 국채 있는 거 빨리 다 팔아야 돼. 더 늦기 전에 이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그럼 정말 미국 국채가 완전히 금융 안정이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정이 몰아닥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기 이제 이 미 국채를 그러니까 만약에 예. 중국이나 일본 석가를 많이 던질 때 손실 더 보기 전에 예. 할 때 그 나라들이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던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도 그러니까 그러면 가치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게 가치 피해를 보는 거예요. 미국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는 지금 그렇죠. 그런 걸 한꺼번에 못 던질 거다. 예. 한꺼번에 던질 수가 없죠. 던지게 되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통화 수합 이런 얘기 나올 때도 미국이란 나라가요. 그 금융시장에 있어서 미국은 금융시장을 보는 데 속에서 보게 되면은 금융 안정을 보는 데 속에서 전 세계를 시야에 놓고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는 통화 수합에 그냥 목맸었었는데 미국이 통화 수합을 그러니까는 지금 할 국면이 아니라고 지금 이제 그렇지. 이 팬데믹 이후에는 본 거예요. 그래서 새로 도입한 게 이제 피마 제도라고 해가지고 피마 레포라고 있죠. 예, 피마 레포라고 해가지고 예국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런 이 공공기관들이 미 국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달러 빌려가면 되지 않느냐. 미국 은행들이 그러듯이 그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국채 시장에 소위 말해서 미국 국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좀 도움 삼기 그걸 활용하려던 거예요. 활용하려는 의도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읽지 못하고 계속 통화 수업에 매달리고 그랬던 건데 엉뚱하게 매달렸던 효과도 없는 들어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국채가 본인들이 사실 이게 싸질러 놓은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발행을 했거든요. 발행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지탈이 지금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 국채를 발행을 했죠. 지난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아까 제가 다 팔 거다 미국 국채 갖고 있는 거 팔면 누가 사주기나 하냐 지금 이 얘기가 당연히 사줄 사람도 없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어쨌든 미국이 계속 금리 이제 뭐 금융 긴축 속도 조절하는 거 이거 지금 시기상조다 이 얘기를 폭탄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우리도 지금 한국은행이 24일 날 기준금리 결정해야 되잖아요. 당초에는 좀 미국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0.5%포인트 올릴 거다 이런 좀 이제 분위기가 조성됐었는데 갑자기 강원도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야 그럼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잘못하면 그래서 한 0.25 정도로 다시 좀 약화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됐는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해버리면서 이거 어떻게 한국은행이 매우 지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은행은 지금 연준보다 더 외통수에 몰려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회사채라든가 뭐 국내 CP라든가 기업들의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은 지금 국내에서 어쨌든 간에 원화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일단은요. 이거는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이게 좀 이제 약간 굉장히 이상한 국면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우리는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이게 지금
레고랜드 사태가 일종의 보게 되면은 그 신용위기에 저는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이제 보는데요. 저는 그냥 강원도 사태라고 하려고 레고랜드가 그렇게 뭐 크게 김진태 사태라고 이제 뭐 그냥 강원도 사태라고 하시죠. 예. 예. 하여간 근데 일반 사람들이 레고랜드 사태라고 이렇게들 이 용어를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 그 소위 말해서 ABC처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이제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시장이 그러니까는 예상하지 못하는 정책 변화.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 금융 붕괴 악순환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원도가 갑자기 그걸 그러니까 지급 보증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시장에서는요. 뻘짓 맞습니다. 예, 이렇게 상상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는 굉장히 충격을 준 거잖아요. 줬는데 이것의 연장이 지금 파급 효과가 계속해서 지금 남아 있는데 국내적인 것은 어쨌든 간에 막 돈들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그러니까 보니까 188조 정도로 지금 하여간 200조 가까이 지금. 예, 그러니까요. 뭐 사회적 비용까지 합해서 한 200조 되죠. 근데 이거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까지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외자 조달입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외환 보유액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구조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금융 당국이 정부가 뭐냐면 기업들한테 아니면 금융회사들한테 해외에서 좀 달러 조달 좀 해라 이렇게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이제 우리가 흥국생명에서 신종 자본증권이 사실상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재매입을 안 해주 포기하면서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흥국생명에서 그러니까 달러 표시 달러로 된 그렇죠. 채권을 발행했는데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용어를 먼저 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신종이라는 건 새로운 종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지. 새로운 종류인데 자본증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장단점이 있잖아요.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 상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본으로 이제 그러니까 유치하는 건데 채권은 뭐냐면 부채잖아요.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환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주식은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뭐냐면 주식의 문제는 뭐냐면은 의결권을 주게 되면은 경영에 이제 간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그러니까 섞어 놓은 게 자본증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 성격으로 자금은 조달을 하고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채권인 거. 갚아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 5억 달러에 대해서 외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원화 자금으로도 발행할 수 있지만은 외화로도 이걸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영구채 성격으로 자기 자본으로 이게 인정받아요. 국제결제은행에서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도 적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으로 이게 분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건전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많이들 이용을 해요. 근데 외화 자금을 이제 이렇게 발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5년 전에.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영구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투자한 사람 입장 속에서 볼 때는 누가 영원히 그러니까 뭘 믿고 더군다나 한국에 대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영원히 빌려줍니까 돈을요. 그래서 중간 장치를 해놓죠. 그래서 5년 이후에 그걸 다시 재매입해라. 바이백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요. 조기 상환해라. 예. 그게 이제 콜옵션 같은 거예요. 일종의 콜옵션이라고 용어는 이제 튀어나오고 있던데. 어제 그걸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걸 하려면은 돈을 달러를 자기도 다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또 자본증권을 발행하려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않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대개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재매입하는데 이게 재매입하는 게 원칙인데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죠. 금리가 오르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구도를 낸 건 아니지만은 신용이 훼손됐으니.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리죠. 올리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금리보다 많이 올라간 금리보다도 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은 금리를 요구했던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죠. 이제 흥국생명에서 그러니까 이 외화 자금을 발행을 못했던 이유는 한 3억 달러를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어쨌든 간에 이게 국제 투자 시장에 충격이 이제 컸던 거예요. 그래서 홍콩 같은 데서는 지금 뭐냐면은 한국 기업들 발행한 것들 지금 거래를 다 기피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흥국생명이 한번 그렇게 신용에 그렇죠. 훼손을 시켰으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소위 레퓨테이션 이 명성의 평판에 리스크가 굉장히 그러니까 확 높아진 거예요. 예. 높아지면서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기피하는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정부가 나서서 보증하지 않으면은 외화 자금 조달도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신뢰를 줘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그런 압박이 오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달러를 우리가 프린트할 수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때도 그래서 당했듯이 그러면 이게 여기에 더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일단 내부적으로도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지만 내부 시장도 외부 우리가 달러 자금 예화 자금을 사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저께 흥국생명이 굉장히 또 하나의 트리거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흥국생명이 그렇게 되게 된 게 레고랜드 때문에 사실 이게 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요. 외신에서.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연관성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별개 사건 같이 보이기도 아닙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그러니까는 새로운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려는데 굉장히 높은 금리를 요구를 시장에서 한 거예요. 기존 그게 이제 강원도 사태로 다 전체적인 회사 지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 금리를 높이 요구를 하죠. 당연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걸 물어본 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지금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11월 24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0.5%에서 지금 0.25%포인트 정도를 좀 낮출 것이다. 강원도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0.5로 원래대로 가면은 이거 다 죽는다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은? 지난 7월 말에요. 7월 말에 그러니까 연준이 그 당시 금리를 올렸을 때 0.25 차이가 벌어졌어요. 미국하고. 그렇죠. 미국이 더 이제 앞질러 가기 시작했죠. 7월 말부터요.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올려서 다시 똑같이 만들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다시 또 벌어지고 0.5로 가졌다가 그게 지금 0.에서 시작한 게 1%까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1%포인트가 더 높아요. 높은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번에 그러니까 24일인가 저기 0.25로 올리게 되면요. 연준은 어쨌든 12월 달에 0.5 정도 올린다는 게 지금 어쨌든 지배적인 지금 이거잖아요. 최소한. 정설이잖아요. 그러면 1.25로 또 더 벌어지는 더 벌어진다 이거죠. 더 벌어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 격차를 자꾸만 이렇게 거의 벌리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그러니까 1% 이상 벌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감당이 이거는 쉽지 않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면 한국에는 외국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다 빠져나갈 거다. 그렇죠. 그리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환율은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 더군다나 내년이 더 지금 큰 문제들이거든요. 내년에 지금 우리가 상환해야 될 외화 자금들도 굉장히 많은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래서 뭐냐면 국내 자금은 당국에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국은행 이걸 다시 내세워 가지고 물가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더라도 다시 어쨌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도 있지만은 근데 외화 자금은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금리는 저는 제대로 올려야 된다고 봐요. 0.5 최소한 0.5 이상은 올려야 된다고 봐요.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 생기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다른 정책으로 그 문제점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국내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이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엉망이 돼버린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금리만 쳐다봐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의 금리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0.5%로 올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국내 자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국내 금리 올라가니까는 이자 부담, 가계 대출 가뜩이나 많은데 그리고 한계 기업들이 이제 또 줄도산하는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경제쇼에서 그런 부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금리는 더 이상 미국과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은 환율이 그야말로 1,500원까지 가면은 진짜 그때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금리는 그냥 0.5 그대로 올리고 어려워지는 부분은 재정이 한국은 아직 여력이 좀 있지 않느냐. 재정으로다가 그 부분을 좀 도와주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국내 자금은 국내 자금 시장 문제는
국내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그 개입할 수 있는 예.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지가요. 예. 여지가 있는데 물론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물가 안정을 잡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재정을 또 풀어야 되냐 이런 얘기지만은 예. 지금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지금 이 경제 붕괴를 방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예. 납득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외환은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이걸 좀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사실 환율만 좀 안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1,400원 오늘도 보니까 막 들썩들썩 하던데 환율만 좀 안정되더라도 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이 안정되면요. 예. 해외 그러니까 자금 조달도 일단은 좀 안정 국면에 들어가져요. 예. 그다음에 자본시장도 좀 안정이 돼주고요. 어쨌든 그러면 강달러가 언제까지 이게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 미국 연준이 물가, 금리. 그렇죠. 결국 그거에 달려있던 연준도 그러니까 거기 끌려가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요. 연준이 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은 물가에 결국은 달려있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으로 달려있는 것이고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이 홍사원 쇼에 다시 컴백에서 첫 방송했을 때 기억나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치 실패가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 그 톡톡한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긴 첫 단추에 한 병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일부 시청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난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게 인플레이션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장작개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도요. 또 달러 그러니까 그 당시도 한 3조 6천억 달러 새로 찍어내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4조 달러 이상 찍어냈어도 그 2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었어. 작년까지 안 생겼었어요. 그렇게 크게. 그래서 연준도 그러니까 판단을 그러니까는 이게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은 일시적으로 시간 지나면 이건 진정이 되고 결국은 지금 경제가 완전히 복원이 안 됐는데 무슨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과열돼서 생기는 인플레가 아니다. 근데 2월 달에 근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전쟁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이게 불질러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풀렸던 돈들이 거기에 이제 장작개비 역할을 해준 거예요. 불쏘시개 역할이.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어쨌든 코로나 직전에 돈 많이 풀었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는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특히나 2008년하고 좀 다른 거는 그때는 전 세계가 다 세계화라는 명제 아래 패권 경쟁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좋았고 서로 득이 되는 뭐 체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으르렁거릴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갈라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된 이 사단이 돼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포함해서만 전쟁이 됐던 탈세계화가 됐든 간에요. 이게 다 공급층 요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구별을 잘 혼동하시는 이유가 돈을 많이 찍어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냐 수요층 요인인 겁니다. 그렇지. 수요층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냥 돈만 많이 찍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물가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사실 90대 중반 이후에 사라졌었거든요. 그렇죠. 생활면적까지. 그 이후에 엄청나게 금리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사라진 이유가 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돈을 풀어도 돈이 일반 대다수 서민들한테 안 갔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돈이 이게 실물 경제 안 돌다 보니까는 수요층 압박을 안 일으킨 거예요. 돈 많이 풀린 돈이. 그게 안 바뀌었다고 구조는요. 그 구조는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간 건 되게 이제 공급층 요인에 의해서 이게 촉발됐잖아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국면 작년에 하반기에부터도 이게 공급층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공급망 교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최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가 되면서 미국의 기침이 전 세계를 다 이제 독감으로 몰고 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흔히들 뭐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니까 자국의 인플레를 세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국가라고도 말하고 지금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미국 국채가 달러의 기반인 미국의 핵심 이익은 다른 거 없거든요. 정말 달러 패권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국채가 흔들리면은 달러 패권도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기축 통화 자체가 이 체제가 이번에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 좀 들거든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있잖아요. 네. 사실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미국이 그러니까는 그것을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함으로써 예. 미국한테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달러라는 것이 이게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렸을 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거 경기 침체도 침체지만은 금융시장에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지만은 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그러니까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와는 다른 시기의 금융위기로 만약에 이게 전개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가 다시 또 이제 달러 가치가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미국의 결국 경제력을 우리가 통화 가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력이 지금 그렇게 체질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사실이요.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미국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그러면은 달러가 이제 그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를 가지고 엄청난 사실 폭력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지금까지도 보게 되면요. 근데 미국의 이익이니까 그게 그렇죠. 미국이 그래서 달러를 포기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과거와 달리 그러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요. 근데 중국이 지금 77%나 차지됩니다. 미국 GDP예요. 그리고 중국을 배척했을 때 탈세 계열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지불하는 비용도 굉장합니다. 혁신이든 생산성이든 이런 것을 둔화시키는 것들.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미국 경제에도 그러니까는 사실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렇게 되게 되면 달러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파운드화가 그러니까 20세기 내내 그러니까 하나의 저거 같듯이요. 기축통화의 뜻이. 같듯이 달러도 그거 하겠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달러에 너무 의존했다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그랬으니까는 그런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국제 통화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저는 진입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달러가 뭐 어떤 폭력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그럼 달러 체제를 갖다 기축통화로 여태까지 지금 수십 년간 거의 100여 년간을 지금 유지해 왔었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통화가 만약에 가게 되면 디지털 통화,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게 되면은 이게 결국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이게 중앙은행들이 지금 뭐 이렇게 앞장서고 있지만은 민간에서 그동안에 암호화폐 이런 것들도 이게 결국 뭐냐면 그동안의 화폐는 뭐냐면 이게 화폐는 힘이거든요. 파워거든요. 권력이거든요. 근데 국가가 중앙정부가 이걸 독점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권한이 분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권한이 권력이 중앙에 집중됐던 권한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마찬가지로 세계의 기축통화도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그러니까는 이게 힘이 약화될 가능성을 촉발시킬 가능성은 크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저거는 블랙머니야 지하 금융이야 하고 그렇게 공격했던 것도 처음에 비트코인을 공격했던 그거였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위안화 중국 정부도 좀 위안화 디지털 화폐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그래서 하고는 있어요. 안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 기축통화 체제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원래가 지금 어떤 특정 국가의 통화를 중심 통화로 만드는 거는 그 얘기까지 하셔야겠어요. 이거 시간이 다 돼서 그 얘기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